뭐 잘 알다시피 현재로서는 이제 그 진화론이 주도적인 그런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리처드 리원팅 같은 그 학자의 그 견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지만, 뭐 대부분의 어떤 그 기존 학계에 있는 학자들, 또 당연히 그러한 그 영향을 받는 이제 대중들에게는 진화론이 이제 그 가장 유력한 이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대로 17세기 뉴턴이 살았던 시대에 그 패러다임이었던 그 설계, 지적 설계가 19세기 들어와서 진화로 바뀌었던 것을 봤던 것처럼, 이러한 그 패러다임이 뭐 영원히 지속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과학의 어떤 새로운 발견, 또 그거와 함께 어떤 그 철학적 사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패러다임은 변화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진화론은 상당히 이제 그 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그런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우리가 그동안에 DNA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DNA에 대해서 더 연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그런 사실들은 그 진화로서는 매우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코드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Encyclopedia of the DNA Element라는 거의 약자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DNA의 그 요소들을 이제 그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게 됐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발견된 DNA의 우리가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이제 진화로서는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그 DNA 이 게놈 내 그 다중 메시지가 존재한다라는 것 같은 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DNA의 한 그 부분이 뭐 유전자로서 어떤 뭐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그 똑같은 그런 그 DNA의 그런 그 한 부분이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면은 똑같은 문장이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그 이 글하고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아침으로 케이크를 먹었는데 그 케이크 이제 굉장히 맛있다라고 내가 얘기할 때 물론 이제 나는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그 맛있다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DNA에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유전자든지 또는 어떤 기능을 하는 DNA의 부분이 딱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뭐하고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중 메시지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DNA에 있어서 정보가 이 저장이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수하는 또는 그런 것들을 액세싱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치 그 컴퓨터에 파일을 보관할 때 그 파일을 쉽게 또 효과적으로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계층적으로 그런 거를 구성화하고 그런 식으로 보관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정보가 DNA에서 이제 저장되고 보관된다라는 거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DNA의 가장 유사한 그 비교로서는 굉장히 정교하고 고도화된 그런 하이텍 컴퓨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점진적인 진화로서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거는 뭐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지난번에 정크 DNA라는 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정크 DNA라든가 이런 것도 처음에는 그게 진화의 증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더 알아보니까는 그 정크가 아니고 정말로 생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되면서 뭐 빌 게이츠가 한 얘기를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DNA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앞선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말 놀라운 그런 생명의 어떤 현상 또는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사실 진화론에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아가서 이제 어떤 학자들에게는 결국은 이제 진화론이 아니라 지적 설계론이 맞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일까지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딘 캐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단백질 자기조립 모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처음에 단백질 자기조립 모델을 제안한 그런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 바이오케미컬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는 유명한 그런 화학 진화론적 교과서를
써갖고 유명해지긴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 자기조립 모델로서는 도저히 그 DNA라든가 단백질의 이 특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느끼고 이제 뭐 지금은 아마 지적 설계론을 오히려 주장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이제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진화론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뭐 앤토니 플류라는 유명한 무신론자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오랫동안 그 철학적으로 또 과학적인 관점에서 무신론을 주장하던 그런 학자였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이 사람이 그 유신론적 관점으로 그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쓴 책이 There is a God라는 그런 책인데 꽤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번역판도 아마 있을 텐데 근데 이 앤토니 플류 같은 사람도 왜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던 무신론에서 유신론적 입장으로 바뀌게 됐냐고 그 질문했을 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DNA에 있는 생물학적 정보의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적 존재가 필요했다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됐다라고 이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뭐 이런 그 과학자나 철학자의 입장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뭐 이게 일반적인 뭐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아주 소수의 그런 경우에 나타난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과학의 어떤 새로운 발견과 종교가 상당히 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압니까? 혹시 이런 것이 더 정말 보편화 내지는 정말 많은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 패러다임이 바뀔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뭐 참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아까 뭐 뉴턴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19세기 뭐 패러다임이 바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회의 어떤 그 과학적 지식 또 문화적, 종교적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보게 되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20세기 초에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콥스 트라이얼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일어난 재판이냐면 20세기 초에 미국의 몇몇 보수적인 주에서 진화론이 그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갖고 교육에 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갖고 진화론을 공립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미국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보수적인 그런 색깔이 강한 주들이 있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테네시주 같은 데가 이제 그런 주였었는데, 근데 어떻게 존 스콥스라는 그 고등학교 선생이, 원래는 뭐 생물학 선생은 아니었었는데 체육 교사였었는데, 이 사람이 그 ACLU라는 그런 시민단체에 뭐 좀 그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러 이거를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그 진화론을 좀 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갖고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주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그 주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스콥스 트라이얼이야.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25년경에. 그래서 한때는 진화론을 가르치면은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정반대로 지적 설계론을 가르치면은 안 되는 그런 또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또 재판인데, 도버 트라이얼이라고 그래갖고 지난번 발표에서도 상당 부분 다뤄졌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교재 18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꽤 자세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인가 그 펜실베니아 주의 도버라는 그 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이제 그 도버시 교육위원회가 그 학생들 그 과학 시간에 그 진화론만 가르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고, 진화론에 그 대안이 되는 그런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갖고 그런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유학교 그 도보라는 그 시립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에 진화론뿐만 아니라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비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ACLU라는 그런 그 시민단체가 좀 나서 갖고 그 학부형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 뒤에서 뭐 백업을 해갖고 그 학부형들로 하여금 그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도록 했어요. 즉, 그 소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학부형들의 주장으로는, 아니 지적 설계는 이거는 과학이 아닌데 왜 과학 시간에 지적 설계론을 가르치냐, 그걸 얘기하냐, 이거를 이제 그 제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재판까지 가갖고 그 재판장이 뭐 궁극적으로는 그 학부형들의 손을 들어주게 됐는데, 근데 이제 재판장의 그 판결 이유가 되게 좀 재밌죠. 뭐 재밌다고 얘기해야 되나, 웃긴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 이 도버 트라이얼의 그 재판장이 왜 지적 설계로는 그 과학 시간에 가르쳐져서는 안 되는가, 어, 왜 이것은 과학이 아닌가라는 그 판결을 내리게 될 때 그 이유를 든 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방법론적 자연주의 이를 인용을 해갖고 지적 설계는 따라서 과학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뭔지 잘 알죠, 이제는.
methodological naturalism.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오직 자연적인 요소만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지성이나 초자연적인 요소를 들여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방법론적 자연주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현대 기존 학계에서는 일종의 과학적 규범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따르게 되면 지적 설계로는 과학적인 설명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지성을 배제시키는 게 방법론적 자연주의니까 뭐 그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좀 그 편결의 이유가 좀 웃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사실 그 재판관이 좀 더 과학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이 있었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예를 들면 뭐 관찰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검증 가능성, 뭐 예측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용을 해갖고 이런 면에서 뭐가 뭐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면에서 기존 이론하고는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건 과학적 이론 내지는 과학적 설명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겠죠. 근데 뭐 그 판사가 사실 뭐 그런 지식까지 가지고 있는 판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놀라울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자관 좀그 평결의 결과가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그 어, 근거가 되는 이유가 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 ACLU라는 단체는 뭐 그 미국의 일종의 시민단체인데 어떤 그 이 종교적 뭐 관점 또는 종교하고 연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사상이 이 개인의 어떤 그런 사고에 공공 교육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그 시민 단체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스콥스 트라이얼일 때도 ACLU가 관여를 했고 도버 트라이얼인 경우에도 ACLU가 그 뒤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스콥스 트라이얼일 때도 사실은 일부러 스콥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그 픽업해 갖고 일부러 그 법을 이제 위반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뒤에서 이제 백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뭐 결국은 목적을 성취를 했죠. 네, 저는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관점이 굉장히 그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지만은 결국 새로운 과학적 증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나오게 될 텐데, 이런 그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을 과연 진화론이 얼마나 잘 설명해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진화론이 계속 어떤 그 과학의 이론으로서 현재 어떤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하고 이제 밀접한 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진화론이 그 앞으로 설명해야 될 그 세계의 어떤 그 중요한 그 문제점을 정리를 해봤는데, 뭐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다루고 있었지만은 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해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생명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거를 설명을 어, 해내야지. 뭐 그 다음에 뭐 저건 뭐 또 그걸로부터 어떻게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기원을 해내야 된다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윈은 뭐 그 생명의 역사가 이런 그 큰 그 나무의 그 형태로 생각을 했는데, 즉 맨 밑바닥에 그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의 어떤 진화를 거쳐 가지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그런 형태의 생명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 화석 기록이 보여주는 거는 다윈이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그 점진적 진화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그 갑자기 생명체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내가 지난번에 캄브리아 폭발이라고 얘기해 갖고 이 동물 형태들이 거의 대부분이 매우 짧은 시간, 지질학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갑자기 나타난 그런 걸로 이제 그 화석 기록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학자는 이거 다윈이 그 주장했던 그 점진적 진화는 이건 틀렸다. 진화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우 뜸뜸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이제 그 펑츄에이티드 이퀄리브리엄, 단속 평형설 같은 거를 이제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역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그 한 공통조상으로부터 출발해 갖고 오랜 시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나오게 됐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룡에서 어떻게 새로 나오게 됐는지, 새가 나오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증거라든가 또는 좀 개연성 있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제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진화론 학자들에 의하면은 새 조상이 공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뭐 그림 비슷하게 그렇게 그린 것 같긴 한데, 네, 도대체 그러면 그 공룡이 어떻게 변해갖고 참새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좀
개연성 있는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걸 보여주는 어떤 그 화석 기록의 증거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이 역시 큰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앞으로 진화론이 그 과학 이론으로 계속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 뭐 이게 만약에 계속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새롭게 발견되는 어떤 생명의 그 모습이 도저히 진화로서는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면 사실 진화론이 뭐 철학 이론으로서는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학 이론으로서 그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좀 회의감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별로 의식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새로운 그런 그 발견들, 생명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진화와 설계, 지적 설계, 이 두 퍼스펙티브 사이에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하루아침에 무슨 패러다임이 바뀌기는 뭐 어렵겠지만은 뭐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사학자가 얘기했던 대로 정말로 많은 그런 그 데이터가 쌓이고 또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리고 기존 이론이 그런 것들을 도저히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패러다임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뭐 앞으로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뭐, 뭐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50년 후 또 패러다임이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과학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어떤 증거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어떤 과학적 견해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받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까지 일어나는 것은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닌데 뭐 그거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분명한 건 그 진화와 지적 설계 이 논쟁의 어떤 그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느냐는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